중국의 엉터리 선거, 그렇게 뽑힌 지도자에게 고개를 숙이다니. 중국 공산당이 일당으로서 당독제 정치를 하는 중국에서도 선거는 하긴 합니다. 중국에는 정치하고자 하는 단체로서의 정당이 공산당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 공산당의 최고위 자리가 주석입니다. 이 주석 자리가 5년씩 2번을 하고 바뀌기로 되어 있는데 그 바뀌는 해가 내후년 2023년입니다. 이 당헌, 즉 당의 헌법인 당규가 바뀌었습니다. 5년씩 2번, 많이 해야 10년 이상 못하먹게 되어 있는 제도를 3번, 4번, 그것도 10년 단위로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시진핑이 5년씩 2번 하고 끝나는 내후년 또 10년짜리 주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진핑을 천자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11월 5일 우리의 구의원에 해당하는 구인민대표를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구의원을 뽑는 선거가 지난 5일 전에 있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뽑습니다. 일종의 기초의원입니다. 이 구인민대표가 상위 기관인 성이나 시의 인민대표를 뽑습니다. 이 시와 성의 인민대표가 다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인대를 3,000명을 뽑습니다. 구의원을 뽑고 구의원이 시나 각 성, 도지역 의원을 뽑고 그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3,000명을 뽑는 게 중국의 선거입니다. 베이징에서만 기초의원 인민대표가 16,000명이 뽑혔습니다. 중국 인구 14억 중 공산당원은 약 9천만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산당원이 되어야 국가가 주는 각종 특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투표를 했느냐 여부가 당원이 되는데 중요한 평가 요소이기 때문에 당원이 되고자 하는 젊은 층들은 투표 참여율이 높습니다. 베이징의 한 대학생도 투표장에 갔지만 출마자가 2명이라는 사실은 전날 교수를 통해서 알았고 포스터에는 공약은 없이 학력, 경력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공적은 코로나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기초의원 선거는 9월 선거인 등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달 전에 후보자는 정당, 단체, 선거구 유권자 추천을 받아 출마를 하지만 당국의 자격 심사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출마를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북경에서 전직 인권 변호사 14명이 선거에 출마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당국의 압력으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전직 인권 변호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인권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권 변호사 14명도 그 구의원에 출마를 하려고 했다가 당국의 압력으로 이제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시진핑은 기초의원을 뽑고 거기서 시와 성의원을 뽑고 거기서 다시 3,000명의 전국인민대표 전인대를 뽑는 제도를 인류 정치제도사의 위대한 창조, 정치제도에서 이런 일은 없다라고 이제 아주 칭찬을 했습니다. 후보도 공약도 당도 없는 이런 선거를 인류가 창조한 위대한 제도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대 대표 3,000명이 당에서 결정한 국가주석을 추인하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국가주석을 뽑으면은 전인대에서 이제 만장일치 3,000명이 참석해서 3,000명이 찬성을 하는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중국이 이 국가주석이 큰 나라 중국의 현대판 황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대중국 관계를 사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사대의 그 일사자, 사자는 섬긴다는 뜻입니다. 큰 나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사대는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섬김으로써 나라를 보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대주의를 했죠. 이 말은 중국의 맹자가 꺼냈습니다. 옛날에 맹자는 원래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잘 대해줘야 세상이 평화롭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소입니다. 사대와 사소가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잘 받드는 것과 같이 큰 나라도 작은 나라를 잘 보듬어줘야 온 세상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잘 보듬어야 한다는 말은 없어지고
책봉과 조공만 강조하는 사대만 남았습니다. 책봉은 주변국과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맺어 천자의 권위를 유지하는 대신 상호 불가침의 평화강전을 통해서 변방의 안정을 꾀하려는 중국의 외교술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책봉은 기원 후 32년 고구려 대무신왕이 후한국의 무제에게서 왕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1893년. 그로부터 1850년 후 1894년에 청나라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할 때까지 조선의 임금은 중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조선은 우리 역사에서 4대를 가장 충실하게 실천한 나라입니다. 이는 근대적인 주권 개념이 없던 시절에 책봉, 조공관계로 얽힌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편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종주국 명나라가 과학기술과 문화 분야에서 선진국이고 동아시아 외부 정보를 알려주는 정보창구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웬만한 굴욕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1392년 명나라 홍무제에게 말 9,800마리를 보내며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국호를 변경하겠다는 국호정정, 또 국왕칭호를 요청했으나 뻣뻣하게 답이 없다가 8년 후 이성계의 아들 태종이 즉위한 8년 후인 1400년에야 국왕 승인 문서와 도장을 보내왔습니다. 말을 9,800마리나 보냈으니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뜯겼습니까? 고생을 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혼자 밥을 먹고 중국은 큰 봉우리, 큰 산이라고 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도 저는 영 깨름직합니다. 외교란 한번 이렇게 스타일을 구겨놓으면 후임자가 바뀌어도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요소수인지 뭔지 그 원료를 100%에 중국에 의존하다가 딱 끊어져서 전국의 디젤 자동차가 멈추게 생겼는데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라는 하나만한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으면 전화로라도 시진핑과 통화를 해서 요소수를 구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놨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친애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지 장하성은 지금 북경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세계가 인정을 안 하는 엉터리 선거로 뽑은 그 지도자 시진핑에게 머리를 숙이다 못해 지금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북경에 가서 다시 한번 김정은과 3자 회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배알도 없는 벌레로 알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